안녕하세요. 오늘 8강 할 차례죠. 페이지 수는 437페이지.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한 게 그 후기인상주의까지 하고 후기인상주의에 연결된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그 상징주의하고 그 다음에 종합주의, 나비파, 뭐 이 정도. 얘네들은 서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게 얘네들이 연달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쪽수가 건너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흑인상주의랑 얘네들과 한번 같이 묶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37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상징주의가 나오죠. 437페이지. 자, 상징주의 보시면은 정의부터 봅시다. 19세기 후반에 감각과 상상력을 중시하던 미술 경향이에요. 사실은 미술 경향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네들 문학운동입니다. 실제로 보면 문학운동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상징주의에서 그 가장 주축이 이제는 원래 후기인상주의에서 상징주의랑 이제는 연결성이 있죠. 근데 이제 상징주의가 보시면은 상징주의에서 종합주의가 등장을 해요. 종합주의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나비파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지. 그 위에 상위권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위쪽에서 이렇게 상징주의와 이제 후기인상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시대적 흐름의 이제 영향이 문학 활동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밑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현실을 중시하는 사실주의.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 중시하는 사실주의와 과학적 그 실증주의. 그러니까 사실주의와 과학적 실증주의에 반대를 하고, 그죠? 어,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후기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 결국 인상주의에서 부르주아를 대변하는 그런 작품들을 그렸잖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주의는 얘는 뭐 하는 애들이야?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내는 것을 사실주의라고 하죠. 그 이전 사실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건데, 우리가 꾸르베 사실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현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회적 현실이냐면 빈부의 격차와 인간의 소외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크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동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 먹었으면은 거기에 나이에 맞게 일을 하든 아니면 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 간 애들이 노동을 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노동을 하고 이런 사회적 현실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풍자하고 이게 그룹의 사실주의잖아. 그런데 그건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했지만 굉장히 비판점이 강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 인상주의는 굉장히 그 부분을 긍정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부조리나 문제점 긍정으로 본 게 아니라 과학의 발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다가 후기인상주의로 와서는 다시 그것을 비판을 하게 돼요. 빈부의 격차 굉장히 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대안점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실증주의와 그다음에 사실주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나 기호의 배우에 숨겨진 의미. 그래서 이 문학에서 보면은 기호나 이게 숨겨진 의미를 암시와 그다음에 직관, 환상과 상상력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문학이 나오죠. 문학과 미술에서 광범위한 문예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장 모레아스가 1886년에 르 피가로지에서 상징주의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밑에 줄 보시면 회화의 상징주의에서 폴 고갱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폴 고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폴 고갱이 그 회화의 상징주의를 발표하면서 구상을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과 그 다음에 얘네들만의 어떤 문학적 관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그 실증주의적 요소를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국적인 것을 동경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국적인 것을 동경한다. 그 다음에 주관성을 중시한다는 거. 이국적인 걸 동경하고. 왜냐하면 이국적인 거, 내 본 수업 때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했나, 이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동방. 그래서 이국적인 거는 우리가 서양 애들이 굉장히 그걸 좀 미개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좀 약간 충격적인 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그런 것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 이국적인 나라에서는 이제는 그 동방에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피죠. 이제 거기서부터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국적인 것을 동경하고 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징주의는 19세기 전반에 그냥 낭만주의의 정신을 잇고 있다. 아무래도 뭐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이국적인 것과 상상력. 그래서 요 낭만주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상징주의 얘네들을 묶어서 공통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 이국적인 주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상상력,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다음에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요소에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라파엘 전파, 그쵸. 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19세기니까 미술공예 운동이랑도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파엘 전파와 그 다음에 나비파가 등장하죠. 나비파, 그 세기말 아르누보 얘네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르누보,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아르누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그 아르누보하고 라파엘 전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조금만 적읍시다. 음, 우선은 산업혁명이 글씨가 좀 그렇구나.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부작용, 대량 생산과 그 빈부의 격차 이런 부작용으로 해서 이제 미궁이 일어난단 말이야. 미술공예운동. 근데 미술 공예운동이랑 같이 겹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라파엘 전파가 같이 겹쳐요. 라파엘 전파는 이제 미술공예 로스키도 그렇고 오리스가 특히 라파엘 전파 화가로 전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같이 이제는 뭐 같은 시기에 이제 묶여 있는 것이 종합주의나 이제 뭐 나비파 얘네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 우선은 미공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이제는 장식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예적인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르누브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아르누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무의식을 추구하는 점에서 20세기의 초현실주의도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쪽 위로 가서 링클린의 죽음의 섬 이런 작품들 되게 조금 염세적이면서도 이런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정도 가가지고 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 시각, 촉각, 공감각을 통해서 자연의 너머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 현실에서의 이성적 사고로 만들어지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그 너머의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상징주의의 그 미술은 보들레르와 그 알란 포의 환상의 문학 역시 그 상징주의는 문학에서 큰 감화를 받아서 화가들을 통해 미술로 확산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선구적인 상징주의 화가로는 문학적인 색채가 강한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던 모로. 그래서 이제 모로 작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약간 약간 촌실적인 요소도 있고, 근데 촌실주의보다 우리가 약간 회화적인 요소가 좀 강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신화적인 내용이라든가 이국적인 내용들을 많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모로 작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르누보랑도 우리가 연결성을 예전에 지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로 작품이라든가 시적인 고전주의를 추구했던 보다파가 샤반, 괴기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검은 그림과 환상적인 색채로 몽환적인 꿈의 세계를 추구했던 르동, 이제 르동 같은 사람은 뭐 유명하니까 아실 거고. 그래서 본격적인 회화에서 상징주의는 고갱을 열렬히 지지했던 평론가 우리가 1881년에 잡지 메르케르트 프랑스의 그 논문 회화의 상징주의 폴 고갱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개념을 표현하는 미술인 상징주의를 주창하고 고갱을 상징주의 지도자로서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갱은 1880년대 퐁타방에서, 그래서 퐁타방도 이따 나올 텐데, 퐁타방에서 주관적인 상상 세계를 평하고 그래서 굵고 장식적인 손으로 표현하는 종합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퐁타방에서 주관적인 상상, 그래서 상상 세계, 그리고 평평하고 굵은 장식적인 선, 요것도 나오게 돼 있다가 그래서 종합주의로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폴 세르제는 이를 이어받아 모리스 드니, 그 다음에 폴랑송 등과 함께 또 뭡니까? 종합주의가 나오고 나비파가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뜻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나비파는 종교적 도상과 밀교적, 그래서 나비파는 종교적인 성격이 더 조금 강해져요. 그래서 신비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상징주의 운동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징주의는 새로운 미술 형식이라기보다는 고전주의로부터 우리가 차용이라기보다는 그 주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낭만주의, 종합주의, 그 다음에 아르누보 표현주의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절충해서 합리성과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합리성과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대안으로 고전주의로부터 낭만주의, 종합주의, 아르누보 얘네들 등을 같이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영향 변천에서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여기저기 다 그 영향 받았고, 클림트가 나와요. 클림트는 우아하고 장식적, 딱 봐도 우아하고 장식적이에요. 이 사람 그림은 아르누보 양초를 받으러 매혹적인 회화를 나왔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뭉크가 더 나오죠. 뭉크. 여기 무슨 뭉크가 나와요. 이 절규와 같은 운문하고 거친 표현주의 미술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징주의가 결국은 종합주의, 표현주의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북유럽 상징주의 화가들의 뱀파이어 스핑크스와 같은 악력 이미지나 죽음, 파괴의 장면을 즐겨 다루었다. 그래서 세기말 미술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유미적 악마주의는 19세기 말 부르주아의 이중적 윤리의식과 관련 있다고 해석되는데, 한편 19세기 말에는 1910년까지 이 상징주의 운동은 이국적인 건 나오죠. 동경이나 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낭만주의랑 흡사하게 간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난 무의식을 중시하는 그 초현실 미술에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품, 상징주의 대표적인 작품 모로 아까 나왔어요. 오르페스 황상. 그 다음에 시적인 상상이 매혹적인 잔업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고갱의 설교 후 환영. 상상에 의한 비현실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어 상징주의 비평에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작품도 다 알죠. 자, 여기에서까지 상징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상징주의를 했으니까 바로 종합주의로 갑니다. 종합주의로 가면 아까 상징주의에서 문학에서 영향받고, 이건 벌써 까먹기 전에 빨리 이었어야 돼요. 자, 종합주의는 대상을 해체하는 대상을 해체하는 인상주의 미술에 대항을 하는데, 역시나 부르주아적인 요소라든가 과학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거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대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체크해주세요. 주관과 객관을 종합하려는 19세기 후반의 미술 경향입니다. 주관과 객관, 주관과 객관. 그래서 프랑스의 클로아주니즘 많이 들어봤죠. 클로아주니즘, 윤곽선이죠. 그 이따 볼게요. 클로아주니즘에서 발전해서 상징주의 한 조류가 되었고, 클로아주니즘은 윤곽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이 폴 고갱의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상징주의 한 조류가 되었고, 베르나르와 고갱, 그다음 앙케탱이 주창을 했고요. 카페 볼피니에서 열린 새로운 종합주의 전시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졌는데, 특징과 의의 보시면 고갱이 여기서 또 나와요. 고갱이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뭐를? 종합주의가.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상의 윤곽과 형태를 해체해서 대상의 겉모습만을 그릴 뿐 인간의 사상이나 주관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윤곽과 형태, 겉모습만 그린다. 인상주의는 겉모습만 그린다. 근데 주관을 담아내지 못했다. 비판을 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퐁타방에서 여기서 퐁타방 또 나오죠. 그래서 고갱을 추종하며 그림을 그렸던 베르나르라든가 그 다음에 앙케탱 등이 클로아주니즘 이따 볼 겁니다. 클로아주니즘 검은 윤곽선을 받아들여서 명암이나 입체감을 통해 사실처럼 재현하기보다는 색채와 선으로만 자 우리가 이제는 이 검은 윤곽선이 이제 중세 고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윤곽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윤곽선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체감이 떨어질 수밖에. 그래서 색채와 그리고 윤곽선을 사용하면 대부분 장식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색채와 선으로 2차원적 평면을 구성하는 장식적인 여기 나오죠. 장식적인 방법.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색채 그 다음에 선 그것은 결국 장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 그래서 주관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종합주의라는 용어는 누가 했냐? 이것도 체크하세요.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상응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상상력의 바탕으로 감정과 주관을 중시하는 상징주의 나오죠. 상징 미술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갱을 추종하는 퐁타방 화가들, 계속 퐁타방 나왔었죠. 그래서 퐁타방 화가들이 이제 일괄하고 있으면 나비파가 또 나오죠. 나비파 화가들 역시 종합주의 양식과 미학을 이어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인상주의 미학에 대항을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의 상상력이나 감정 주체성을 중시했던 문예사주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종합주의는 자연에 대한 예술의 우위를 확보한다. 이게 대안으로 찾은 거예요. 도시화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자연에 대한 예술의 우위를 확보를 했던 나비파나 야수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누가? 종합주의가. 나비파에는 당연히 주는 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알 거고, 야수주의에 준다고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대상의 재현에서 자유로운 현대 추상 미술에 등장해서 기여를 했다. 종합주의 감정 표현에 이런 데서 못하죠. 자 그리고 종합주의까지. 자 종합주의까지 했고 종합주의까지 했고 종합주의 요거는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어서 할게요. 자 종합주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끊고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요 끊고 나비파까지 클로아주니즘하고 나비파하고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8회가 아니라 9회로 넘어갈게요.